감산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몇백억 되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한, 길상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정의 주인공, 그 보살, 길성 보살이, 사랑을 나눴던, 자기가 희생일 때, 백석 시인은 그 여인과 나타샤와 당나귀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백석 시인이 쓴 감자에 관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독인데, 자, 흑담백의 볕이 따사하니 아이들이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돌들구에 천상수가 차게 복상나무에 사라리 타래가 얇은 이런 시가 우리 스님 한번 윤동주의 굴뚝이라는 시를 보면서 한번 또 읽어보시죠. 한번 굴뚝 시 낭송. 윤동주 산골짜기 오줌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웬 연기 대낮에 소리나 감자를 굽는 길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거먹게 숯을 바르고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충주 당금대서는 권용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감자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주 빛나는 건 자주감자. 캐거나 마나 뭐예요? 자주감자. 그 다음 문장이가 있어요.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분은 창시 개명은 거부할 정도로 민족성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거 감자꽃. 감자꽃 보신 적 있나요? 예. 이 감자꽃이 상당히 서정성이 있었어요. 예.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 여기 또 있습니다만, 감자꽃 먹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운동 시민이 중에. 자, 보십시오. 고우의 그림 중에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 고향 동네에는 이제 바로 앞에 간척이라는 동네인데, 그게 바닷가가 있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개 많이 보시잖아? 예? 개 보면은, 보통 이렇게 개 가잖아요, 개가. 예? 예. 그런데 요 개는 어떻습니까? 뒤집어져 있어. 뒤집어져 있어. 봐봐. 요 개가 정상이에요. 예? 평상시, 그러니까, 저는 오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나에게 원치 않는 병용이라고. 저는 또 얼마 전에 또 폐차할 정도로 그냥 앞에 에펠이 터지고 꽝 제가 잘못해서 부딪혀갖고 폐차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뒤집어질 일이 있어요. 고우의 삶도 혹시 고우에 그릴 때 고우의 삶도 자기 삶도 뒤집어져 버린 인생과 같은 그와 같은 그런 처지의 심정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메 태우야 나중에 좀 뒤집어줘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두 마리의 개입니다. 고우. 예.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우가 그린 구두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발, 나이키, 프로스펙스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고무신들 이런 고무신이 없어. 다 찢어져가지고 다 낡아 빠져가지고 이런 워카신이 이렇게 봐보세요. 이런 것을 그려놨어요. 고우는. 그런데 이런 고우의 구두라는 그림에 대해서 철학자 하이데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우 한번 읽어주세요. 고우의 낡은 신발 안쪽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새로 주인의 고생스러운 걸음걸음이가 뚜렷하게 보인다. 딱딱하게 주름진 신발의 무게 안에는 수산한 바람이 휩쓰는 넓게 펼쳐진 들판에
균일하게 파인 고랑들 사이로 터벅터벅 천천히 한 걸음씩을 옮겨 놓았을 그녀의 발걸음들이 쌓여 있다. 구두 가죽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스며 있고 구두창 아래에는 해가 떨어질 무렵 발길을 걸어가는 외로움이 펼쳐져 있다. 이 신발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외침이 진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그림, 예술, 이런 미적 쾌감을 깨달은 것은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예술 작품에 녹아있는 진실을 마주할 때 울림과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대단한 철학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의 그냥 쓰레기 같은 그 구두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의 그림 속에서 진리가 작동합니다. 자, 이제 신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 도와서 결국에는 이제 선교사, 일반 평신도 선교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벨기에 보리나즈 탄광촌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탄광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탄광촌에서 사는 탄광촌에서 여기 보시죠. 탄가루 풀에다 이고 지고 이 아줌들이 이고 지고 바로 하순이 탄광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가 보리나즈라는 탄광촌에서 이 병신도로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이들에게 옷가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줬다 이거죠. 옷차림도 남록했을 것이고. 근데 목회자, 선교사 활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재정 지원을 중단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여보기가 쉬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고는 탄광촌에서 많은 데를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고가 그린 자화상이 수십 점 있어요. 40점, 50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만은, 그럼 잘 그리죠. 우리 요것이 인상 깊어요. 요것이. 자화상이 많아요. 자화상이 많아요. 근데 텔레비에서 이것이 유일한 고의 신문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고의, 요 사진, 요거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고의 사진이, 요것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자화상을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왜 자화상? 자화상마다 그 고우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왜 많이 그랬을까? 고우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고우는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이 고우의 형이 빈센트 반 고우 이런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가진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사산했어. 근데 2년 뒤에 고우가 태어났어. 근데 아버지와 엄마는 똑같은 형의 이름을 또 고우가 줬어요. 그리고 고우 손잡고 그 무덤을 찾고 갔어요. 온전히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되는 고우에게 죽은 형하고 같이 살았다고 해도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나는 누구인가? 그때 제가 언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느낄 수 없었겠지만은 온전한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40개 가까운 자화상이 있는데 파리에서는 30개가 가까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자, 3번 성경에 돌아 바로의 땅으로를 골라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문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부르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이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졌습니다.
도로가 그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바람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고는 모델을 살 만한 돈,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서 이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어떤 논문에 보면은 고은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자신의 고통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고독한 영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행복 속에서만 행복에 겨워서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슬픔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슬픔과 고통은 고우에게는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서 또 걸어서 지고 고우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우는 이제 아까 구피로 아랑에 있다가 헤이그에서 4년 동안 있다가 런던에 영어를 너무 잘해요. 프랑스 잘하고 영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런던 지점에 근무했어요. 그때 하숙집 여인을 딱 거기에 화가들은 피를 잘 봐. 그러니까 딱 보고 오메오메 내 사랑으로만 생각이 나고 구애에 대해서 살지. 근데 그 소리를 고우에 대해서 요 양반에 대해서 외제인가 봐요. 당신의 미션은 저 태양보다도 밝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을 좀 예. 사랑받는 한 여자는 많이 묻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이 여인은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청혼을 강조했습니다. 첫사랑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외삼촌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집에 왔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삼촌이 왔어요. 삼촌 딸에 너무 이뻐요. 이게 순간에 반하는 거예요. 화가 돼요. 이 순간에. 그런데 알고 본 게 이 양반은 남편이 돌아가신 비혼이에요. 뭐라고 해요? 미혼이라고. 미만. 네. 나이도 더 많에 사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다. 두 번째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에게도 봐주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없어서 모델로서 여인들을 많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싸게 내키는 이 양반을 모델로 그림을 시애를 그렸습니다. 요 그림 보세요. 제목이 슬픔이에요. 슬픔. 근데 이 여인은 배가 불러있어요. 임신.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이거 보세요. 프레이츠 머리카락, 이만 두 발에 기대 있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 제목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너무 슬퍼. 이 여인의 운명이 기구해. 그런데 보세요. 제목은 슬픔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꽃이 그려져 있어요. 태어날 새 생명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의 이 슬픔 속에서 예, 그 뒤 너머의 한이 기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을 그렸습니다. 생명과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시. 선생님 한번 빨리 너무 시간. 지난 겨울 임신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겨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임신한 여자. 그녀는 빵을 먹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하루치 모델료를 다 지불하지 못했지만 집세를 내주고 내 빵을 나누어 주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배고픔과 추위에서 구할 수 있었어. 처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병색이 짙어서 눈길이 갔어. 목욕을 시키고 여러모로 보살펴주자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해졌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길, 그녀를 구렁텅이로 내몰 것이 분명한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마도 이 편지가 너로 하여금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할 거야. 우선 상황을 설명해 주마. 누군가 나에게 너는 부도덕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 그리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여자, 병들고 임신한 데다 배고픈 여자가 한겨울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고우가 사랑했던 얘기는 슬픈 모습. 자, 그런데 이런 고우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 슬픔에 찌들어 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이라는 남프랑스 중부 지방의 라마르틴 광장 옆에 노란 집을 구하면서 이 노란 집이 이것이 옐로우 하우스예요. 페인트 친 것 같아요. 라마르틴 광장의 노란 집. 여기서 이제 고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 공동체, 이게 고우, 고갱, 뭐 하는 사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저는 이제 후기 인상 바로 배웠어요. 고우와 고갱. 이게 고갱하고 같이 새로운 예술 세계, 예술 공동체를 꿈꾸면서 고갱하고 같이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고갱은 이거라고. 이 태호가 돈을 마련해줘서 이 집을 임대를 하고 고갱을 기다리면서 방을 꾸몄습니다. 방을 꾸미고 그때 고우가 쉴 방에 노란 해바라기 그림을 몽땅 그려놓습니다. 이때 이제 해바라기 그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류의 해바라기 그림. 밝고 생동감 있고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막 넘쳐나잖아요. 이건 아르레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레에서 이 빛나는 환희의 계절에 아르레에서 있을 때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같이 둘이 이제 한 2달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우하고 고갱은 서로 안 맞아요. 고우는 맨 처음에 취지가 좋았잖아요. 같이 새로운 예술 세계, 예술 사조를 이게 끌고 나가는 그런 예술 공동체를 꿈꿨지만은 끈끈이 부딪히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요리하는 것도 틀려요. 고우는 요리를 잘 못했대요. 근데 고갱은 해군 출신이어가지고 이 배 타고 여러 군데를 막 다녔기 때문에 그 해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잘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이 그린 물고기가 있는 정원을 보면 요리를 잘했어요. 이게 고우는 장바가 보고 고갱은 요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아르레에서 정말 이 피어나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우가 그린 아르레에서 그린 밤의 카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카페 테라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포탈에서 빌려본 그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여기 안 펴요. 요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딸은 이 그림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걔가 지금 이제 얘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이 그림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림지도 모르고. 저는 갖고 있어요. 딸은 저를 왜 믿는 저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딸이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예.
이게 아름에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와끼아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냥 환히 빛나는 시절 아니에요. 아름이 그렇습니다. 예. 자,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거 제가 논문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파리에 있을 때, 목마르던데 그쪽에서 왔다고요. 파리에서 그림 그리면 말라 삐뚤어져 있습니다. 어메이. 파리에서 그림 해바라기 그림. 그렇지만 아름에서 그랬던 그림들 보세요. 해바라기. 살짝 돌아가고. 너무 길면 힘있고 그냥. 아름에서 그랬던 해바라기. 똑같은 해바라기 소재이지만, 힘들고 어렸을 시절에 그랬던 해바라기 그림과 아름에 있을 때 고갱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예술 공동체 비전을 생각하면서 살 때는 이렇게 그림이 살짝 더 풍성했습니다. 자, 고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윤동주 시인 해바라기 얼굴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얼굴 시작.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수고들어 집으로 온다. 윤동주 시인. 고우는 37살 살았지만 윤동주 시인은 27살을 동지사를 다녔죠. 자, 고우는 고갱을 둘이 만났어요. 사사건건이 부딪혔어요. 영국에 가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짜예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 정책이 뭐냐면은 다 유료였어요, 원래는. 그렇지만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영국 국민들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이 낮게 하는 것보다는 무료함으로써 영국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업을 시키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에 공짜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내셔널 갤러리, 트라팔가 광장 앞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52번 방이 있어. 그거 갔더니 고우 그림이 있어요. 고우 그림. 내가 찍은 건 이거밖에 없으면 고우밖에 없습니다만은 고갱 그림도 있더라고요. 고갱 그림도 있어요. 왜 고갱 그림과 함께 같은 방에 놔뒀을까요? 아르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고우는 고갱을 기다렸고 두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모색했던 것을 생각해서 이 미술관 큐레이터는 고우 작품과 고갱 작품을 이렇게 놔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갱이 그린 고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고우는 태양 아래서 거칠고 두껍게 그립니다. 네. 근데 고갱은 어때요? 촛불에서 맑고 투박하게 그립니다. 화풍도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삶에 살아온 발자취도 틀려요. 요리 실력도 틀려요. 특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하려고 했지만, 예술 공동체는 모색했지만은 서로 안 맞아.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돼. 쉽게 말하면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그래, 견디다 못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충동적으로 그랬겠잖아요. 예술가들은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예. 보세요. 여러 면에서 고갱과 고우는 화풍이 다르고 성격도 틀리고 결국에는 두 달도 안 돼서 빠이빠이. 또 너무 슬퍼. 이것 갖고 이제 누구한테 줘버려요. 상현. 고갱 갖다 줘. 어떻게 보면 발작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술가들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딱 터뜨려지는 것이에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보니까 TV에서 따라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막 나와가지고 풍경화 사진기가 같이 더 멋있게 리얼하게 찍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갱이나 고우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시절 속에서 이제 이거 보세요. 원진역에 네덜란드 화가, 프랑스에서 지금 나온 신문이죠.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우라는 사람이 면도칼로 귀를 잘라왔어. 그래갖고 상미한테 갖다 주면서 자기 귀를 주면서
귀를 주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미친놈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우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쭉 지금까지 고우의 편지를 보면서 고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우가 이렇게 짜가롭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최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북. 이 북녘할 때 북. 그러니까 그 사람 호가 이 북녘 북자를 파자 이렇게 쪼개면 77이에요. 7과 7이에요. 그 사람 호가 77이에요. 77. 자기 낮게 표현해서 77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호생관이 돼가지고 호는 호자입니다. 붓으로만 먹고 살겠다. 난 다른 일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붓으로만 먹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최북이 그림 보면 이게 공산부인동입니다. 공산부인 빈 산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속에서 물은 흐르고 꽃은 피. 이게 성문답 같은 것이 공산부인 수유화계. 이것이 유명한 외로움이 묻어나는 공산부인. 당시의 조선시대 화가들은 중국의 상수도를 모방해서 그리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최북은 조선의 사람은 조선의 그림을 산수를 그려야 해서 이런 진경산수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북은 매출하기 이런 것들도 잘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눈이 한쪽이 거시거잖아요. 눈이 한쪽이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대감이 어이 자네 그림 잘 그린다면서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딱 던져주면서 그랬겠죠. 근데 그림을 갖다 딱 그리니까 이것도 이 사람아 그림이요?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제 내가 좀 정확하게 전달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림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잘못 봤다. 네가 나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나를 잘못 봤다. 자기 눈을 칼로 손으로 찔러버려. 이렇게 화가 미술가들 욱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찔러봤어요. 그리고 예쁘고 이 이한채의 그린 최북의 추상입니다. 최북은 본관이 무주예요. 전부 무주. 그 무주에 가면 최북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최북은 눈을 찔러버렸어요. 고우는 귀를 찔러버렸어요. 예, 순간에 큰 화가로 진정한 예술가로 안 봐주고 속물 내준 그림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자기 고정관념에서 그릇된 평가를 할 때 북받쳐가지고 이런 순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근데 최북과 고우, 조선에는 최북이 있어요. 고우가 있다면 조선은 최고였어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매스코믹 테스트 사람들이 미친 고우 옆에 고우 집을 넣으시라고 경찰서에 신고.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생명을 줍니다. 스스로 갔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집을 내라고 격리시키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 서명해서 가졌어요. 감시가 붙어있었습니다. 보호는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 이런 생명의 정신병원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허락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고우의 대표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롱강, 붓꽃, 아이리스 이런 건 다 어디서 그려졌어요? 정신병원, 요양원에서 그려진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끝자락이에요. 박경희 선생이 이 소설, 어마어마한 소설책 토지를 썼잖아요. 이 토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뭐냐?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님이 그것은
박경희 선생님의 인생에 있었던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던 거죠. 아버지는 다른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그랬거니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진보적인 사상을 보더라도 서대문 연구소에 들어갔지만 어디로 간지를 몰라. 생사를 모르고 빠졌다. 아들도 인생에 너무 힘든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호미질 펜으로 꽉 눌러서 쓰면서 그거를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박경리는 선생은 사마천이라는 시도 남긴 것입니다. 자, 고은은 아련에 있으면서, 아니 생님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작품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림 한 점도 못 팔아먹었다는 과장된 표현도 있지만 한 점은 분명히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붉은 포도밭. 붉은 포도밭. 예. 요것도 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상파 화가들의 인상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햇빛, 빛에 의해서 그 벌어지는 그때 느끼는 강렬한 인상. 이것을 인상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반사하거든. 빛에 의해서 느껴지는 인상을 그리는 것이 인상주의예요. 근데 이제 고은은 어느 날 이제 포도밭에 지나가다가 이 석양의 붉은 이게 딱 붉은색만 노을빛에 의해서 포도밭이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이것을 그린 것이 붉은 포도밭이에요. 요것이 이제 생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 그림 좀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태호가 그때 살짝 그 고우의 작품에 대해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가 봐요. 매스컴에. 그래서 동생 태호가 그 그림 몇 점을 가지고 그 벨기에에서 전시를 했는가 봐요. 전시에. 그 중에서 요것만 팔렸어요. 전시했어요. 이거는, 요 아시죠? 유재석과 같이 나오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조셉. 조세호. 아유, 미안해. 조세호, 이분하고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뭐 있잖아요. 프로도 있는데, 또 이게 그림 도둑들이라는 프로가 있었는가 봐요. 포탈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붉은 포도가. 이거 보세요. 벨기에에서 전시할 때, 요런 거, 이거 엄청나게 큰 기가 막힌 작품들 아니에요. 대표작이요. 근데 요런 것이 안 팔리고, 붉은 포도만 팔렸어요. 붉은 포도가. 완전. 요거 팔렸는데, 2달 3만 개 정도밖에 안 팔렸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그 뒤에, 2022년, 지금부터 작년에 요거는 이제 대표작이 아니에요. 요것이 얼마에 팔렸냐? 이 제목은 사이클러스 나무가 있는 과손이라는데, 요거 1,600억에 팔렸다는 거죠. 요거 하나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자, 고우가 마지막으로 삶을 살았던 오베르시루. 우아지라고, 우아지. 저희 거의 기차에서 파리에서 1시간 정도 가니까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베르 시청입니다. 시청 안에 갔더니 이런 얘기 보면 붓꽃이 있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아이리스도 있죠. 붓꽃이 붓꽃. 알아서 붓꽃. 센스쟁이. 이게 꺾어지 하는 사람이 그 고우가 붓꽃을 좀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꺾어지도 붓꽃을 해놨는가 어쨌든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시청을 그랬잖아요. 고우가 그랬어. 있는 그대로 그려 그냥 사람은. 예. 추상화가 아니고. 자, 고우가 마지막 살았던 2층 짧은 방이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요 집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봤잖아요. 그럼 한쪽 기퉁에 가면 이렇게 작은 2평이나 3평이나 될까? 그건 그때는 의자가 그렇더라고요. 고우가 여기 그랬어요. 여기는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일본 친구가 있다. 거기서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고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고우를 발자취를 따라서 예술 여행을 하는 그거 있어요. 고우가 그린 자기가 살았던 마지막 살았던 작은 원룸입니다. 원룸. 침대, 의자. 아까 의자 보셨죠?
아멘. 좋습니다. 이 고우가 살았던, 마지막으로 살았던 오벨시로 아주 마을에는 고우 공원이 있습니다. 고우를 이렇게 조각 같은 거로, 이게 이것저것 막 입어지고 가고 있는 고우를 조각해 놓았습니다. 네, 그 거리들, 풍경, 파란 하늘에 그 마을 풍경들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실제 동네고, 여기 동네 그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에요. 여기 동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이 오베르시드 오아지에서 보면 이제 가제 박사라는 집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우를 많이 상담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냥만 추상하고 있어요. 네. 이 정신과 의사인 가제 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명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림 왜 명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림을 그릴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제 박사의 초성이에요. 가제 박사의 초성, 정신과사. 가제 박사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여기 가제 박사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닥터 가제. 네.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은 가제 박사 집 앞에, 제가 한국에서 자주 봤던 접시꽃이 있더라고요. 접시꽃. 제 눈에는 가제 박사 집보다도 접시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종환 씨는 접시꽃 당신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접시꽃이 있어요. 접시꽃. 네. 이거 초상화도 팔렸다 그러네요. 1,000억에 팔렸다고. 요거 안에 1,000억. 아까 그 사이프러스 나와 있는 무슨 1,600억. 과수원은 1,600억. 저 과장에서 한 점도 못 팔아먹었다고 막 그러는데. 예. 고독 그 자체인데, 인생이 참말로 비참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고가 떠났는데, 이렇게 한 점 한 점이 툭 하면 1,000억이요. 예. 우리나라 가장 비싸게 팔리는 김한규 화백의 작품은 가장 비싸게 40억 정도예요. 신안, 안자던가, 신안 무슨 선을 주십니다. 자, 오벨시로와, 이거 뭐 오벨 교회 아까 보셨죠? 자살했기 때문에 시청에 여기 교회에서 장례식도 볼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 똑같잖아요. 보라색 스테인글래스에다가 주황색 지붕 여기 가봤잖아요. 여기 오벨 교회 온세 미술관에 가면 있어요. 아까 마지막 그랬다 온다고 말이 있는 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이에요. 갔더니 제가 운이 좋게도 밀밭, 진짜 이글 하는 거, 밀밭이 정말로. 이글. 일부러 우리가 이제, 고인도 축제할 때 유채꽃을 막 뿌려놓잖아요. 가을에 포선을 쫙 뿌려놓고. 그러듯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밀이 막 익어가지고, 누렇게 온 천지가 밀밭, 이글. 자, 고우가 까마귀 난 밀밭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밀밭 그림을 봐. 그런데 이 밀밭으로 가기 전에 고우의 저는 이게 태호가 아니고 이건 다 똑같이 다 고우예요. 고우. 가기 전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고우와 태호 두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고우가 죽은 다음에 몇 달 안 있어서 동생도 죽습니다. 그래, 따로 이렇게 묻었다가, 태호의 부인이, 이 평소에 형과 동생, 그렇게 기가 막힌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우의 제수씨, 태호의 부인이, 저희 남편 태호의 무덤을 여기다가 함께, 고우, 형님, 동생! 이렇게 죽어서라도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분이, 밀밭이 많잖아요. 밀밭. 밀 하는 것 같다니까. 밀. 고우는 이제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아니다. 타살됐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그릴 때 더 행복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그림.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는데, 눈에 보기 좋은 그림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이 고울입니다. 고울 둘러싼 고울을 배경으로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위한 욕망이랄지, 러스트 폴 라이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빈센트와 테오, 빈센트 반 고우, 형하고 동생 테오. 포탈에서 따온 것이에요. 이런 영화도 있고요. 아까 영원의 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로 역정을 함께 곁들여서 설명한 영원의 문에서는 영화도 있고. 자, 그러면 고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살에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 시인, 민중시인 윤동주 선생은 27살에 고은은 미쳤다고,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발작했다고, 미쳤다고, 미치광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 탄광의 그리스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아까 탄광촌에서 그 일반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분들 선배다했잖아요. 탄광의 그리스도 또는 19세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 마음의 소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에 있을 때는 술을 원천에 먹는가 봐요. 과음으로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을 좋아했어요. 고객과 함께 예술 공동체를 꿈꿨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함께 뭔가를 모색하려고 새로운 예술 사조 흐름을 만들고자 했지만 잘못했습니다. 또한 여인을 사랑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인생은 실패요. 외로움 그 자체고 그렇지만은 나름 고우가 그린 그림, 그거는 후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한 점에 가재 박사는 1,000원. 그 다음에 저기 사이프러스가 나무가 있는 과수는 1,600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렘브란트의 이 동판에다 그린 나사로의 부활을 모방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고우가. 그 다음에 이 드라큘라와 피에타라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어머니가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걸 피에타상이라고 그러더만요. 미켈란젤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드라큘라와 피에타 이 그림을 고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요. 틀리죠?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참. 이건 이제 드라큘라 작품을 가지고 이제 선한 사마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인. 종교 지도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인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자, 근데 고우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치광이 고우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고우는 예술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목회자 길을 접고 대신 화가로서 새로운 구원을 모색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고우의 그림이 그렇고 고우의 편지 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렇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우의 편지를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친구를, 아내를,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길에 있으리라. 그러나 사랑 앞에 고상하고 진지하게 친밀함과 공동체를 가지고 힘을 다하고 모든 지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확고한 믿음에 이를 것이다. 사랑이 답입니다. 자, 아까 선한 사마리아에는 원래 렘브란트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가운데의 기도를
가을의 기도를 함께. 우리 예.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획자 원장님